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서귀포 문학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세미나와 서귀포 문학상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귀포 문인협회 부회장 고현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귀포 문인협회는 한국 현대시의 뿌리 서귀포란 주제로 올해는 박목월과 서귀포, 내년에는 서정주와 서귀포, 그리고 연이어 정지영과 서귀포란 주제로 해마다 집중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자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있으며 오늘 문학 세미나의 내용은 서귀포 신문 2개의 지명과 영상으로 발표됩니다. 먼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시고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심상문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동규 선생님께서 한국 현대시의 뿌리 서귀포, 박목월 시인과 서귀포 인연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문인협회 여러분, 저는 박동규입니다. 오늘 제가 박목월 시인과 서귀포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 이 서귀포라는 하나의 지형을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고 의미를 만들고 상징성을 만들어서 서귀포 사람들의 상상력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해 보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 박목월 시인의 시를 통해서 또 그리고 서귀포와의 인연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서귀포를 알게 된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1955년경이라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박목월 선생님 저택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저 원효로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기팔을 우리 시인이 찾아오셔서, 그렇지만 한기팔 시인은 양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아버님하고 만날 때는 저는 같이 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우리가 어느 도시, 어느 섬, 어느 지역에 특별한 그들의 삶의 개성적인 어떤 상상력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 인연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신창동 그 원효의 집에 살 때 한기팔 시인은 그 박목월 시인과 그 이후에 1977년 심상지에 등단할 때까지 긴 시간 가족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기팔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인연의 첫 번째 이야기로 1966년에 예술원보에 실려진 박목월 시인의 능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능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빛 갈기를 날리며 긴 능선을 달리는 말 빛나는 발굽, 흔들리는 꼬리 위에 높은 한라의 보름달, 그들은 서귀포로 용해되고 한 그루 머리를 산발한 보름나무, 울부짖는
울음소리만 긴 먼 경사로에서 나부꼈다. 이 시는 몇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선이란 말에는 담겨져 있는 이 능선시에 담겨져 있는 어휘를 찾아보면 말, 한라, 보름달, 서귀포, 느티나무, 울음소리, 경사 이런 것들이죠. 이 시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서귀포의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어울려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삶의 의식이라든가 정서적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능선의 언어는 바로 서귀포의 상징이고 서귀포인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얻어진 자연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능선은 우리가 알다시피 서귀포 저도 가봤습니다만 자연적인 지형적 하나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시인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선은 모지지 않고 산과 바다의 중심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서귀포의 정신적 포용성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선에 이어서 이 서귀포와 같은 박목월 선생과의 인연에 하나의 또 다른 축은 서귀포에서의 낚시를 그려낸 그 서귀포 기행이란 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기행의 본문을 조금만 인용해 보면 그날 밤 우리는 바다로 나갔다.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임에도 발밑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이와 같은 7억의 어둠은 서울 생활 속에서 전혀 잊고 살아온 것이다. 손준주가 전지를 켜들고 앞을 비추었다. 그 불빛 속에 떠오르는 선주의 얼굴에 거센 바다 생활 속에 단련된 노인의 얼굴이 의지의 상징적인 각상으로 각상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두 눈만 어둠 속에서 광채를 품었다. 조국의 최남단 서귀포의 밤바다에 떠있는 길이 4~5m의 배, 그 안에 미미한 존재로서의 나. 이와 같은 작은 존재를 중심으로 저편에서 밤의 수평선이 반원을 에워싸고 수평선과 이편 사이에 태고의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나직한 공간에 성자가 펼쳐졌다. 만일 락그레는 의식이나 그와 같은 자기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들은 한결 자율스럽게 우주의 신비스러운 조화의 본질을 접할 수 있으며 쉽사리 우리 자신이 별이요 바다일 수 있고 바다나 별이나 자신일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목월 시인의 기행문에서 서귀포와의 또 다른 인연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 서귀포 바다에서 자연과 존재와의 사이에 어떤 신비스러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낚시라는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귀포가 가지고 있는 정치와 정서와 삶의 정신, 낚시는 어찌 보면 바다와 접해진 서귀포 삶의 하나의 상징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목월 시인에게 있어서 고향서 어머니 드리려고 잉어를 낚시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와
그때는 잉어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서 어머니가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말이 목적이었듯이 서귀포에서도 낚시가 목적이 아니라 서귀포 바다 안에서 4, 5m의 배 안에서 내가 깨닫는 삶의 생각들이 서귀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과의 인연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이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형상보다도 문학적, 상상력의 방법이 스토리를 만들고 신화를 만들고 전설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의 영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박목월 시인과 서귀포와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학적 상상과 문학적 형상과 그리고 지역적인 모든 삶의 의미체의 연관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화상이 아니라 대면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화상으로 요약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귀포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학적 상상을 통해서 서귀포 지역의 문학적 전설을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해 가시기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귀포 원로 시인이신 한기팔 시인께서 모골과 서귀포에 얽힌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오늘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고 이거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못해서 상당히 당황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갈 듯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지만은 제가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핵 주제, 중심이 되는 주제를 제가 좀 4-5개 이렇게 벌렸다가 3개를 좀 줄여서 얘기해도 이것이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 말씀을 드릴 것은 모골 선생님이 그 작품들 중에 한 10권의 시집을 만들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62세를 사는 동안에 10권의 시집을 만들었지만 그 중에 전부가 좋은 시만을 가지고 시집을 만든 것은 아니고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얘기거리가 되고 그 중에 우리가 그 소재가 주로 그 얘기거리가 중심이 되어 있던 시 3편을 골라서 이 자리에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올릴까 이렇게 합니다. 모골 선생은 1916년 이 경주 모량리에서 아주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 등단을 하고 맨 처음 그 신감각이라고 하는 그 문학 시운동을 했을 때 우리 동인들 7사람이 모골 선생 때 그 시골 댁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 경주에서 한참 좀 외곽쪽으로 떨어져 있는 모량리인데 그 집 앞에는 개천이 흐르고 집이 좀 허름한 단칸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집의 앞에 개울이 저렇게 그 논밭으로 흐르는 개울이 있어가지고 그 개울이 건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고 계신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동생의 부인이 되는 재수 씨가 혼자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좀 그 생가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 모 선생은 경주에서 태어났지만은 대구에서 개성중학교, 일본 시대에 개성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학교 2학년 때 12살, 13살, 15살 정도 무렵에 맨 처음 그 동시를 쓰기 시작하죠. 2학년 때부터. 이때 2학년 때 이 어린이 잡지에 맨 처음 그 당선이 된 게 이제 똥딱딱, 똥딱딱. 이 동시가 바로 제비맞이하고 두 편이 동시가 당선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동시 작가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35년에 졸업하고 1939년에 문양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그 유수의 그 시잡지가 있는데 정지용 선생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정지용 선생이 거기 추천 시인으로 계신 그 문장지라고 하는 시잡지 7월호에 맨 처음 이 초에 추천을 받습니다. 길처럼이라고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그것은 연륜이다 라고 하는 두 편의 작품이 일련 추천을 받으면서 1940년에 와서 가을 어스름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연륜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져서 3회 추천을 받고 시단에 나오면서 이때부터 모 선생이 이제 그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 작품 속에는 이 청노루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이제 이 1946년에 조지훈 시인과 그 다음에 이제 박두진 시인이 세 사람이 동인지를 냈는데 바로 그것이 청록집인데 그 청록집에 맨 처음 우리나라에 청노루라고 하는 시단의 청노루라고 하는 그 언어가 시어가 유행처럼 번진 게 바로 이때 그 몰 선생의 그 시어입니다. 바로 청노루. 바로 이게 바로 청록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동인지를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청노루라고 해서 노루가 파란 노루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그 당시에 시의 풍토로 봐서 도무지 우리가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시인데 이게 우리 시단에 큰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리 시단에서는 북쪽에는 이제 서월, 남쪽에는 모골이라고 하는 아주 건투한 시인이 탄생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때 그 우리 시단의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노루라고 하는 이 시가 바로 이 모골 선생의 그 핵심 그 시정신이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청노루가 어떤 작품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낭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록집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노루 먼 산 청운사 낡은 규화집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송이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입니다. 그 당시에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동적인 시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아주 획기적인 그 감각이야말로 몰 선생이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이 감각적인 이 시어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 시단에 아주 화제거리가 됩니다. 바로 이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가 몰 선생의 아주 모든 면을 샅샅이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단에 모골 선생만큼 참 그 시인다운 시인이 있을까. 아주 이건 아주 뭐 토속적인 그런 시인도 아니면서 아주 그 키라든지 얼굴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눈의 모습, 그 바로 이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그림이라고 하는 이 맑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골 선생만이 지녔던 아주 깨끗하고 아주 그 빛나는 그런 눈을 가진 분이 바로 이 모골 선생입니다. 우리 지금도 사진에 보면 모골 선생의 눈이 얼만큼 아름답고 맑은 눈을 갖고 있는지 참 부러운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시단의 모든 여성들을 아주 황홀하게 만들었던 모골 선생에 대한 인상입니다. 이게 바로 이 첫째 이 우리 모선의 화제거리였던 바로 작품이 바로 이 청로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것은 이별의 노래. 이별의 노래야말로 이게 참 화제거리였죠. 기러기 우리에는 하늘고 말리 바람은 싸늘부러 가을은 깊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도 홀로 울리라.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고 하면 뭐 우리 이 모골 선생과 제주도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아마 우리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어디서 많이 이제 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모골 선생이 제주도를 다니고 이 1954년도에 여기 왔다가 55년 봄에 우리 제주도를 떠나서 서울로 간 다음에 바로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제주도에서 지냈던 겨울 동안에 지냈던 그 외롭고 쓸쓸한 그 어떤 시심을 바로 원효로가 살고 있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원효로를 가지 않고 저쪽 그 전차를 타고 효자동에 가서 하숙방집에 주저앉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시상을 정리하면서 썼던 그 대표적인 아주 그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놓고 아주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우리 제주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빚어지고 독자들에게 화제거리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주도에 왔을 무렵에 우리 제주도에는 양중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1고등학교에 부선생으로 계셨던 양중회 선생이 계시는데 그 양중회 선생이 계시면서 그 전에 전운이라고 하는 이 연세대학 외교과를 나오신 아주 그 노래에 또 이 작곡에 아주 능숙했던 그 전운이라고 하는 그 선생이 거기 6.25 때 그 피란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교편을 잡고 계셨죠. 그 전운 선생은 바로 언제 내려와서 교편을 잡았냐면 1952년도에 와가지고 53년도에 떠납니다. 53년도에 바로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죠. 그 국가고시, 그 외교고시를 봐서 합격한 상태에서 우리 제도로 피난 왔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전세가 좀 안정되고 하니까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 바로 떠나버린 직후에 바로 모골 선생이 바로 우리 제주도로 이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중의 선생이 지은 떠나가는 배가 바로 이제 모골 선생에 대한 이별의 노래다. 이렇게 지금 얘기거리가 만들어져 나가죠. 바로 양중의 선생이 그 떠나가는 배는 바로 6.25 때 이쪽으로 편났다가 바로 이제 서울에 수복이 된 후에 이쪽 피난민들이 산장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썼던 것이 떠나가는 배의 이제 그 가사인데, 노래 가사인데, 이게 모골 선생에 대한 어떤 아가씨와의 어떤 이별 장면을 그려놓고 떠나가는 배다. 이렇게 지금 화제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날까지도 이게 바로 양중의 선생이 떠나가는 배는 모골 선생이 어떤 아가씨하고 이별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작품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것을 제가 모골 선생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 모골 선생은 바로 제가 대학 때 바로 은사고, 또 우리 집에도 여러 번 다녀가시고, 이 서귀포에서도 이제 이쪽 파크 호텔에 와서 묵으면서 여기 좀 다녀가신 일도 했는데, 이같이 그 아주 얼토당토 않는 이런 작품들을 하나의 어떤 유명한 시인의 어떤 그런 묘한 그런 뉘앙스로 그려내고, 그 자기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좀 비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계시다고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두고, 저하고도 이제 몇 번 양중의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좀 얘기한 일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별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이별의 노래는 모골 선생이 여기 왔을 때 어떤 아가씨하고 어떤 이별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썼을지도 모르지만은 이거하고 양중의 선생이 떠나가는 배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10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몇 분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저 서귀포 시공원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정지용 선생의 백로담하고 이쪽 맞은쪽에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시비로 서 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서귀포에 와서 서귀포의 어떤 모습을 어떤 체험을 하면서 바다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썼던, 아주 이것은 체험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골 선생이 서귀포에 관한 시는 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은 서울에서 귤을 먹으면서 서귀포를 상상하면서 썼던 그런 귤이지, 그 가족들과 바로 직접 체험적인 시는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려두고, 이 밤구름이라고 하는 건 직접 체험시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체험 그대로 썼던 겁니다. 밤구름.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차창을 적시던 밤구름, 누굴 태울 것도 아닌 그것이 동쪽에 배를 대고 종이장 같은 마을 위에 꼭지가 마르는 인간들, 눈썹에 머물고 있었다. 오늘은 서귀포에서 밤낚시를 이루는 우리들 오른쪽에서 슬며시 한 자락을 바다에 적시해 두고 그리고 있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시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부분은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확실한 어떤 모티브라든 어떤 정경이라든 이걸 그리지 않고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상적인 언어. 이것을 이 시에서는 아주 사용을 했다는 게 독자들에게 그 상상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저랑 같이 이 바다에 이 배를 띄워놓고 밤낚시를 하면서 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간단히 그 과정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우리 제주도의 제주시에서 부인의 초청으로 강의를, 어린이 강의, 이 모골 선생님이 동시도 썼기 때문에 동시 작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동시도 이제 많이 학기동이 땡땡땡 무슨 송아지 이런 동시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학부형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은 시이죠. 그때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윤석중 선생님하고 두 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제주도로 옵니다. 제주도로 와서는 바로 거기서 이제 머물기로 제주시의 여관을 정하고, 부인회에서 여관을 정하고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모골 선생님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글로 이제 갔죠. 가서 저를 만나자마자 여기 머물지 않고 한국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윤석중 선생님하고 모골 선생님하고 저하고 공항에서 거기 있는 부인들 이 붙드는 것을 뿌리치고 바로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 버스가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제 5.16 혁명이 지나서 이 한라산 5.16 도로가 생겨나고 아마 다 포장도 안 됐을 때 아마 그 무렵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 버스를 타고 그쪽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라산 넘어 오늘 무렵이 바로 저녁 때죠. 저녁 때인데 좀 한라산에서 바라다보는 성판악을 지나니까 이제 서귀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약간의 좀 흥분도 하는 듯 참 서귀포를 본다는 게 참 상당히 감동적이었는지 아마 눈을 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넘어왔는데 서귀포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주 저녁 무렵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그때 시발 택시라고 하는 그 택시를 타고 본문이까지 덜그덕 비포장도로 그냥 먼지가 막 나는 비포장도를 타고 우리 집에를 갔죠. 가서 우리 집에 초가집이 양쪽에 안쪽 밖에 하고 있으니까 안쪽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주는 귤차도 만들고 먹고 해서 거기 앉았다가 나보고 이 초가집을 저 잘 보존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한참 앉아있다가 거의 황혼 무렵쯤 돼서 마당에 탁 나오니까 이쪽에 황혼빛이 참 붉게도 황혼빛이 타올라요. 거기서 걸어서 서귀포까지 오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걸었을 때 빨리 걸으면 한 20분이면 걸어오는데 거의 한 40분 정도 걸어서 그것도 논두렁길로 이쪽 큰 길로 오지 않고 논두렁길로 걸어서 이제 이 서귀포 부둣가까지 와서 그 당시에 부둣가 옆에 이제 파크 호텔이라고 하는 우리 서귀포에서는 맨 처음 그 호텔이 생겼던 호텔이 바로 이 부두로 들어가는 바로 옆에 있었죠. 거기다가 여장을 풀고 바로 바로 요쪽에 요 건너 쪽에 이 부두로 내려가는 옆에 2층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에, 예장을 볼 다방에 왔다가 앉아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우리 밤낚시를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이 그러자 해서 부대에 가서 그 용종 횟집에 들려가지고 사시미를 좀 먹고 막걸리를 차였는데 토주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그 박모 선생은 이 술을 못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토주를 차였는데 토주가 없으니까 관두자 해가지고 그럼 낚시를 가자 해서 거기 낚시집에를 들렸더니 어떤 그 약간 그 나이가 많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많은 분한테 낚시대라든지 모든 걸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 미끼도 거기서 구하고 해서 그분한테 이제 그 배를 어떻게 가서 저쪽에 낚시를 할 수 없니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타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 저쪽 그 정망폭포로 폭포 앞까지 배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밤낚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배를 거기서 닻을 내리고 밤낚시를 하는데 우리 서귀포 날씨는 그러니까 아무리 날씨가 좋더라도 밤에는 밤구름이 떠오르는데 저쪽 섭섬 그늘 쪽으로 밤바다에는 뭐 배들이 띄엄띄엄 떠 있지만은 불빛도 떠 있지만은 어두컴컴한 그 물그림자가 밤구름이 섭섬 쪽으로 밤구름이 쭉 하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있는 쪽까지도 밤구름이 컴컴한 어두컴컴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앉아서 그 낚시만 이렇게 하는데 도무지 기다려도 우리한테는 그 고기 와서 물어주질 않아요. 그래 거기서 바로 윤덕중 선생님 세 사람이 이제 그 낚시를 들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다가 몰 선생님이 한군 뭐 무슨 낌새가 있냐고 물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나도 여기서 낌새가 하나도 없네. 내가 여기서 그냥 요만한 피레미만큼 한 고기를 하나 낚으면 이거 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피레미만한 고기를 낚으면 제주시에 가면 팔뚝만한 것이 될 텐데 서울에 가면은 이만할 텐데 내 몸집만한 고기가 될 텐데 영 물어주질 않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의 허구의 과정입니다. 우리 서귀포에서 요만한 고기가 제주시에 가면 팔뚝만한 고기가 된다.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바로 시의 허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모울생의 그 시 그 세계하고 시정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도무지 그 고기가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밤구름이 쫙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마을마다에는 불빛이 반짝반짝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시상을 이제 마음속에 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바로 이것을 시로 써 놓고 다음 달 문학사상에다가 이걸 발표를 바로 했더군요. 해서 바로 밑에는 이 작품 바로 문학사상에는 보면 한기팔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크기 자인데 일어날 기자를 써가지고 그 모생인 뭐 내가 키 자인데 일어날 기인지 모르겠고 그냥 쉬운 걸로 일어날 기를 써가지고 그 써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밤구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모 선생이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 가운데 딱 중요한 거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구여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구는 뭐고 진실은 뭐냐? 우리는 시라고 하는 게 글이라고 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진실된 체험이 시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감동이 오지 않는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내가 내 시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시는 다른 사람이 그 시를 읽는 사람도 감동이 없다. 내가 내 시에 아주 감동이 와야 다른 사람들도 그 시를 읽으면서 내 감동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감동이 온다. 이거 우선 하나. 그 다음 독자가 문제다. 우리가 흔히 시를 쓰다가 내 시 누가 읽어주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 독자는 자기입니다. 바로 내가 쓴 시는 내가 읽어야지. 누가 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등단하면서 바로. 모 선생은 바로 그거예요. 첫째 독자는 쓴 사람이 독자고 그 독자를 받으면 그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고아가 돼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시도 하나의 한편에 자기 자식처럼 자기가 쓴 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시를 그냥 막 난발을 해놓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부모나 마찬가지다. 우선 자기 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모 선생은 내 시를 등단시키면서 한 첫째 말이 한군 시는 내가 읽어줄게. 이게 첫말입니다. 한군 시는 가장 감각적인 시였기 때문에 내가 읽어줄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자가 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독자를 갖는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다. 시인은 독자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자기 자식이 못나도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시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몰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없이 많이 하고 할 얘기들이 많지만은 제가 오늘 딱 10분 주어진 시간이 좀 너무 초과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 회원이신 송인영 시인께서 모골과 서귀포에 관련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특히 송인영 시인께서는 왜 서귀포가 한국 현대시의 뿌리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문학제의 일환의 하나인 문학세미나 모골과 서귀포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시점이 시점인지라 이 행사에 도내외 많은 문학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이 한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서도 꽃을 피우는 게 문학이기에 그 불멸성과 영속성에 자칭 찬사를 보내며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북에는 소월, 남에는 모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 남쪽 그 중에서도 최남단 서귀포에서 모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귀포, 이 단어를 읊조리기만 해도 모든 문학인들의 가슴이 뛰는 하여 서귀포를 예항이라고 이르는 말이 괜히 하는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에는 다른 예술 장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도 문학에 있어서 예항 서귀포는 그 어떤 다른 지역보다 가장 크게 한국 현대 문학사의 한 중축을 이루어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마련되었을 때 그 이론이 빛을 볼 수 있듯이
하여 지금부터 저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1937년 미당 서종주 시인입니다. 그는 같은 해 서귀포 위미리 앞바다에 위치해 있는 지기도에서 4월과 6월까지 머물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울라의 딸 웅계 등 모두 9편의 시를 빚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첫 시집 화사집에 수록되었고 이 기록을 통해 우리들은 서귀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과 동시에 미당 서정주 그의 초기 시의 산실이 바로 서귀포였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쾌거를 마련하게 되지요. 서정주의 작품 고울라의 딸에서의 그 해녀가 그냥 시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 마을 출신인 오승철 시인의 시편인 지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승철 시인이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인 1960년 어느 한날 직접 지기도를 방문하여 지기도에 있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허물어진 초가집의 잔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지기도라는 작품을 쓰게 됨으로 인해 서정주의 고울라의 딸에서의 그 해녀와 오승철 시인의 지기도의 그 해녀가 시대를 같이하여 조우하게 됨으로써 서귀포라는 이 화두는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 현대문학사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를 여는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시인의 발자취는 문학사의 첫 문장이라 했던가요? 그 이듬해인 1938년에는 현대시 아버지라 불리는 정지용 시인이 백록담을 다녀가게 됩니다. 정지용, 그는 그때 백록담을 다녀간 후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백록담을 쓰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 한국 최초의 산문지로 평가되고 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같은 해인 1938년에 노산 이은상 시인이 제주를 방문해 한라산을 올랐고 그리고 나서 제주 이 서귀포를 돌아본 후 주옥 같은 시편들을 많이 남겼음은 또 한 번 서귀포가 한 번 다녀가서 끝난 일회성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문학사적 배경도 배경이지만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서귀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메타포를 할 만큼 문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에 가까운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대에 걸출한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모골의 발길도 이르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 서귀포 문인협회가 그 시리즈의 첫 번째인 모골과 서귀포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기획 행사를 마련한 것은 서귀포 문학의 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문학사에 있어서도 서귀포가 갖는 그 위치를 다시 재정비하는 의미로서도 매우 뜻깊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서귀포가 현대문학사의 뿌리였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히 별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앞서 이제 박동구 교수님께서도 영상으로나마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만 직접 참여하였다면 모골과 서귀포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몇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여건이 그러질 못한 점이 무척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바로 전에 한기팔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말씀이 있었고 제가 그 모골의 서귀포 관련 작품 중에 특히 밤구름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다시 한번 밤구름이라는 작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구름, 박모골. 세미나에서 돌아오는 차창을 적시는 밤구름. 누굴 태울 것도 아닌 그것이 동쪽에 배를 대고 종이장 같은 마을 위에 꼭지가 마른 인간들 눈썹 위에 머물고 있었다. 오늘은 서귀포에서 밤낚시를 뒤르는 우리들 오른편에서
슬며시 한 자락을 바다에 적셔두고 그리고 있었다.